북한의 한 초등학교 교원이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1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던 그가 어느 날 할아버지가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가 사실이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교과서에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그 이야기의 진실을 마주한 순간 그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연 그가 발견한 진실은 무엇이었고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기로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함경북도 회령, 두만강이 흐르는 그곳은 가을이면 토랑국 냄새가 동네에 가득했고 겨울이면 명태 말리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던 곳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초등학교 교원으로 10년 넘게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학교에 나갔습니다. 아이들에게 산수도 가르치고 국어도 가르치고 무엇보다 혁명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교과서에 나온 대로 제가 배운 대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시 저는 그게 전부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의심할 이유도 없었고 의심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교원이셨고 할아버지도 해방 후에 글을 가르치셨으니까요. 대를 이어 선생 노릇을 한다는 게 자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저녁이면 집에 돌아와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배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아서 아내는 장마당에 나가 옥수수나 감자를 사오곤 했습니다. 한 근에 2,000원, 3,000원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도 교원은 그나마 나은 편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쌀밥을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겨울에는 연탄 구하기가 힘들어서 나무를 주워다가 떼기도 했습니다. 손발이 얼어 터지는 겨울이었지만 그게 우리네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 속에는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들었던 옛날 이야기들이요. 성호야, 옛날 옛적의 말이다 하시며 시작하시던 그 이야기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일제시대 이야기도 하셨고 그보다 더 옛날 조선시대 임금님들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런 걸 자세히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한 번은 제가 학교에서 배운 걸 할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할아버지께서 잠시 말씀을 멈추셨습니다. 그러고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호야, 학교에서 배운 대로 시험 잘 보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 알겠지? 그때는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저 할아버지가 제 공부를 걱정하시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20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병상에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성호야, 할아버지가 해준 이야기들 잊지 마라. 언젠가는 언젠가는 하시다가 말씀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그게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교원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교과서대로 배운 대로 가르쳤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들은 그저 옛날 어른들이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제게는 의심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씩 할아버지의 그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 맴돌 때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그 미완성의 문장이 무슨 뜻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언젠가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충격적으로 찾아올 줄은요. 그 언젠가는 2013년 봄에 찾아왔습니다. 중국에 사는 먼 친척 아저씨가 회령에 오셨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사촌 오빠 되시는 분이었는데 6.25 때 흩어졌다가 중국에서 조선족으로 사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중국 친척이 오면 보위부에 신고를 해야 하고 만나는 것도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공식적인 절차를 밟고 오셨고 저희는 집에서 조용히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고향 음식이 그리웠는지 어머니가 끓여주신 토랑국을 드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맛이야, 이 맛. 70년 만에 먹어보는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향 음식만큼 그리운 게 또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전쟁 때문에 헤어진 가족이 많았습니다. 아저씨도 그중 한 분이셨던 거죠.
떠나시기 전날 밤 아저씨가 제 손을 잡으며 작은 보따리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성호야, 이건 내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쓰시던 거다. 내가 중국에 갈 때 챙겨갔던 건데 이제 너한테 돌려주마. 보따리를 풀어보니 낡은 책 2권이 나왔습니다. 한자가 섞인 옛날 책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해서 보거라.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말고. 그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아이들이 잠든 후에 저는 그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손전등으로 비추며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처음에는 한자가 어려워서 잘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보다 보니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조선시대 역사책이었습니다.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정조 임금. 학교에서는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던, 아니면 아예 가르치지 않던 이야기들이 거기 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던 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드셨단다. 이순신 장군께서 외놈들을 무찌르셨지. 할아버지가 밤마다 들려주시던 그 옛날 이야기들이 거짓이 아니었던 겁니다. 진짜 역사였던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건 뭐였을까요? 교과서에는 이런 이야기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 자랑스러운 조상들의 이야기를 왜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걸까요? 아니,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밤새 책을 읽으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6.25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시던 게 생각났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이런 역사를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이야기들이 금지된 거죠. 언젠가는 할아버지의 그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거라고, 그때가 오면 잊지 말라고 하신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가르쳐왔던 것들이 온전한 진실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 깨달음은 공포였습니다. 동시에 분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저는 또 학교에 가야 했고, 교과서를 펼쳐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아버린 제가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에 가서 교단에 서는 게 고문 같았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조상들의 찬란한 역사는 숨기고 반쪽짜리 이야기만 들려주고 있는 게 아닌가요? 특히 역사 수업 시간이 괴로웠습니다. 교과서를 펼칠 때마다 할아버지가 들려주셨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한글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교과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있어도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가듯 나올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수업 중에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옛날 조선시대는 어땠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교과서대로라면 봉건시대의 낡은 사회였다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밤마다 읽은 책에는 달랐습니다. 훌륭한 왕들이 백성을 생각하며 나라를 다스렸고, 선비들이 학문을 갈고 닦았으며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문화가 꽃피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선생님, 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교과서에 나온 대로 공부하자꾸나. 그렇게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도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 딸도 곧 학교에 갈 나이였습니다. 제 아이들도 이렇게 반쪽짜리 교육을 받으며 자라야 하는 걸까요? 설상가상으로 그해 여름 배급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교원들조차 배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매일 장마당에 나가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물건들을 팔아서 근근히 먹고 살았습니다. 하루 한 끼도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옥수수 죽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들 녀석이 아버지, 배고파요 할 때면 제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장마당 아주머니들이 말하시던 게 실감났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이렇게까지 굶주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해방 직후에도 먹을 게 없긴 했지만 서로서로 나눠 먹으며 살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도 이웃들은 서로 도왔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감자를 몇 개 가져다 주시기도 했고, 뒷집 할머니가 옥수수를 나눠주시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손주 가르치시느라 고생 많으시니 이거라도 드세요. 그럴 때면 눈물이 났습니다. 서로가 어려운데도 이렇게 나눠주시는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분통이 터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감시가 심해진 것이었습니다. 중국 친척이 다녀간 뒤로 보위부에서 가끔 집에 들렀습니다. 뭐 이상한 물건 받은 거 없습니까? 중국에서 온 책이나 녹화물 같은 거 없습니까? 저는 그 책들을 방바닥 밑에 숨겨놨습니다. 만약 들키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끌려가는 겁니다. 밤마다 책을 꺼내 읽을 때마다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진실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지켜주려 하셨던 우리의 역사였으니까요. 그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제 양심이 매일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하면 아내도 위험해집니다. 가족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혼자 사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2014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제 아이들에게 이런 삶을 물려줄 수 없다고. 무엇인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2015년 봄에 찾아왔습니다. 학교에서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모든 교원들은 학생들에게 반동 사상을 철저히 경계하도록 교육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조상들의 옛날 이야기나 중국에서 넘어온 이야기들을 듣지 말라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체제는 진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오랜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제 아이들만이라도 진실 속에서 살게 해줘야겠다고. 설령 제가 죽더라도 아이들은 자유로운 곳에서 진짜 역사를 배우며 살 수 있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을 키워본 부모라면 다 아실 겁니다. 자식만큼은 나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날 밤 아내에게 털어놨습니다. 중국 친척에게 받은 책 이야기, 제가 깨달은 진실, 그리고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다는 결심까지. 아내는 처음에 놀라서 벌벌 떨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우리 식구가 다 죽게 생겼어요. 하지만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자라서 뭐가 되겠소? 거짓을 배우며 자라야 하오. 진실도 모른 채 살아야 하오. 아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 부모님 산소는 어떻게 하고요? 고향 땅을 어떻게 버리고요?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산소는 고향 뒷산에 있었습니다. 매년 명절 때마다 찾아뵙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떠난다는 건 부모님을 버리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가라고 하셨을 겁니다. 할아버지도 그래서 그 책을 남겨주신 거 아니겠소?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죽을 각오로 결심했습니다. 남한으로 가기로. 그 후로는 조심스럽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마당에서 브로커 소문을 들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두만강을 건너게 해준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문제였습니다. 한 사람당 중국 돈으로 3,000위안, 우리 돈으로 치면 100만 원쯤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식구가 넷이니 1,2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집에 있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팔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녹그릇, 아버지가 아끼시던 시계, 제 결혼 반지까지. 아내도 장마당에서 악착같이 장사를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몇 달을 그렇게 모았습니다. 하루 한 끼로 버티면서 아이들 입에는 밥을 넣어주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마당에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중년 남자였는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강 건너고 싶으시다면서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야 하나, 이게 덫은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로커는 말했습니다. 겨울에 강이 얼면 그때 건너야 합니다. 준비하세요. 겨울. 그때까지는 아직 몇 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떠나기 일주일 전, 저는 부모님 산소에 올라갔습니다. 혼자서 묘소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 성호가 이제 떠납니다. 손주들만이라도 제대로 된 세상에서 살게 해주고 싶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곳에 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고향집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방,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마루, 어머니가 김장을 하시던 마당. 하나하나가 눈에 선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고향이여.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두만강이 얼기를 기다리며 저는 매일 밤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품에 안고 강을 건너겠다고, 아이들에게 진짜 역사를 물려주겠다고 다짐하며 2015년 12월 두만강이 꽁꽁 얼었습니다.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밤 11시 약속한 장소로 나오세요. 가족들 다 데리고. 드디어 그날이 온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옥수수밥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먹는 척했지만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들 녀석이 아버지, 왜 안 드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배가 안 고프구나 하며 웃어 넘겼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것들이 놀랄까봐, 실수로 말이라도 새어나갈까봐. 밤 10시가 되자 아내가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얘들아, 조용히 일어나라. 우리 지금 중국 가는 거야. 아들이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중국요? 왜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믿고 따라오렴. 조용히, 아주 조용히.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책 2권을 품에 안았습니다. 옷 속 깊이 감췄습니다. 이게 들키면 끝이었지만 이것만큼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역사였고 제가 목숨 걸고 지키려는 진실이었으니까요. 밤 11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사람 하나 없는 강변이었습니다. 달빛만이 얼어붙은 강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추웠습니다. 영하 20도는 좋게 되는 날씨였습니다. 딸아이가 아빠, 추워요 하며 떨었습니다. 아내가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빨리 따라오세요. 소리 내지 마시고. 우리는 강변으로 내려갔습니다. 얼음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에서 얼음 깨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그냥 제 발소리였는데 그게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젊지 않은 몸으로 아이 손을 잡고 걷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45의 나이에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내도 힘들어 보였지만 딸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브로커가 손짓으로 엎드리세요.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얼음 위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경비되었습니다.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떨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고 속으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경비대가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있는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발 손주들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할아버지께도 기도했습니다. 할아버지, 지켜주세요. 불빛이 사라지자 브로커가 다시 신호를 보냈습니다. 빨리 가요. 우리는 일어나서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뛰다시피 했습니다. 딸아이가 넘어졌습니다. 아내가 얼른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더 가면 돼.
드디어 강 건너편이 보였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몇 걸음만 더 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경비대가 우리를 발견한 겁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하늘을 향해 쏜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뛰세요. 빨리.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내는 딸을 업었습니다. 우리는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뒤에서 또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브로커가 외쳤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우리는 강둑에 올라섰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뒤돌아보니 경비대가 강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국경을 넘을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내도 딸을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 고향을 떠났다는 슬픔,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 모든 게 뒤섞여서 눈물이 났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첫 번째 고비는 넘겼어요.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빨리 가야 해요. 맞습니다. 여기는 중국이었습니다.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넜을 때 저는 이제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또 다른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데려간 곳은 조선족 마을이었습니다. 허름한 집 한 칸에 우리 가족을 숨겨줬습니다. 여기서 한 달만 숨어 계세요. 그동안 남쪽으로 가는 길을 알아볼게요. 한 달. 그게 1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조선족 집주인 할머니가 밥을 해다 주셨습니다. 같은 핏줄인데 어떻게 모른 척하겠나. 우리도 옛날에 고생 많이 했다. 그 할머니는 6.25 때 넘어오신 분이었습니다. 나도 고향이 북쪽이야. 함경도 사람이지. 너희들 말투 들으니까 고향 생각나네.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하지만 돈이 문제였습니다. 브로커에게 준 돈이 전부였고 이제 남은 게 없었습니다. 집주인 할머니도 계속 공짜로 먹여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이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마을 조선족 아저씨가 일자리를 소개해줬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 좀 해. 신분증 안 물어본다. 저는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45살 나이에 설거지와 청소를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교원이었던 제가 남의 집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젊지 않은 몸으로 하루 18시간씩 일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부르터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아내도 일을 찾았습니다. 농가에서 밭일을 했습니다. 중국말을 못해서 힘들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욕을 먹었습니다. 이것도 못 알아들어? 조선족도 아니고 북쪽 사람들은 정말 참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참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단속이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불법 체류자를 잡으러 다닌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잡히면 북송입니다.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정치범 수용 소행이고 가족도 연좌제로 끌려가는 겁니다. 어느 날 밤 공안이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뒷산으로 도망쳤습니다.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추운데 아이들은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아빠 무서워요 하며 울었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아주며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했지만 사실 저도 무서웠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우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집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일도 밤에만 했습니다. 그렇게 숨어 사는 게 사람 사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조선족 교회에서 몰래 예배를 보러 갔는데 거기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을 만난 겁니다. 목사님은 우리 사정을 듣고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형제님들,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음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돈도 조금 주셨습니다. 남쪽으로 가는 길도 알아봐 드릴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 이제 한국으로 갈 수 있구나. 우리 아이들이 자유로운 땅에서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남쪽으로 가려면 돈이 더 필요했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루 2시간만 자고 일했습니다. 아내도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전쟁 후에 나라를 재건하느라 고생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은 학교에도 못 가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제일 마음 아픈 게 그거였습니다. 아이들이 교육을 못 받는 겁니다. 제가 교원이었는데 제 아이들에게는 공부를 가르쳐 줄 겨를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갈 수 있습니다. 라오스로 가는 길을 마련했어요. 드디어였습니다. 드디어 이곳을 떠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또 다른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여기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책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직 품속에 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과 함께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며 저희는 다시 한번 짐을 꾸렸습니다. 중국을 떠나 남쪽으로 가는 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험난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에서 곧바로 한국으로 갈 수는 없어요.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가면 도와줄 거예요. 우리는 버스를 타고 또 기차를 타고 때로는 걸어서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중국 남부를 지나 라오스 국경까지 그 여정이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45살 몸으로 젊지 않은 나이에 그렇게 먼 길을 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참았습니다. 라오스 국경을 넘을 때가 가장 위험했습니다. 밤중에 산길을 넘어야 했습니다. 브로커가 앞장서서 갔고 우리는 뒤를 따랐습니다. 딸아이가 아빠, 다리 아파요 했습니다. 저는 딸을 업었습니다. 등에 업힌 딸이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라오스에 들어가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오스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불법 입국자다. 우리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이라는 게 말이 감옥이지 짐승 우리 같았습니다. 좁은 방에 수십 명이 갇혀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없었고 밥도 하루에 한 끼 겨우 주었습니다. 거기서 한 달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굶주렸습니다. 제가 받은 밥을 아이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라면 다 아실 겁니다. 자식이 굶는 걸 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 배는 고파도 괜찮은데 아이들 배가 고픈 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 대사관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우리를 찾아온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신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예.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 직원분이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 영사관 직원분들이 라오스 정부와 교섭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으로 갈 권리가 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국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푸른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저도 아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국에 도착해서 한국 대사관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대사관에서 머치를 보내며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목사님들이 도와주셨습니다. 형제님, 정말 잘 오셨어요. 한국에 가시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옷도 사주시고 밥도 사주셨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당연히 도와야죠. 그런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조선족 할머니, 중국의 선교사님들, 한국 대사관 직원분들, 태국의 목사님들, 그 모든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저희가 살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비행기 표를 받았습니다. 서울행 비행기입니다. 이틀 후에 출발하세요. 서울. 대한민국 서울. 꿈에 그리던 곳이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서울이 어떤 곳이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자유로운 곳이란다. 네가 원하는 걸 배우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곳이야.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저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책을 꺼내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이 책과 함께 2만 리가 넘는 길을 왔습니다. 회령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이제 한국으로 갑니다. 할아버지, 이제 한국에 가서 이 이야기를 제대로 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민족의 진짜 역사를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책을 다시 품에 안고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탈 내일을. 진짜 자유를 만날 내일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더 컸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16년 2월, 꼬박 1년 반 만에 저희는 자유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아이들도 울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이 있다는 게, 밤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는 게, 마트에 가면 물건이 넘쳐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배급소에 쌀 한 대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여기는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마트에 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여기 음식이 정말 많아요. 우리 애들 이제 굶기지 않아도 되겠어요.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휴대폰 쓰는 법, 지하철 타는 법, 은행 이용하는 법.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저는 45살의 학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원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는데 제가 찾던 그 이야기들이 다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에 관한 책, 이순신 장군에 관한 책, 조선시대 역사책들.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던 그 옛날 이야기들이 책으로, 영상으로 다 나와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금지된 게 없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보며 울었습니다. 제가 살던 회령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 아이들도 언젠가는 이 진실을 알 수 있을까? 밤마다 그 생각을 하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서울 근처에 집을 얻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저희에게는 궁정 같았습니다. 정부에서 정착금도 주고 집도 알아봐 주셨습니다. 국민이신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공무원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민. 저희를 국민이라고 불러주는 게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에, 딸은 중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습니다. 말투가 달랐습니다. 합니다로 끝나는 북한 말투를 쓰니까 아이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음식 맛도 달랐습니다. 김치가 더 맵고 찌개가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그래도 같은 민족이니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남한에서 교원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시험을 다시 봐야 했습니다. 50살 가까운 나이에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역사를, 진실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1년 후, 저는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한 대안학교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학교였습니다. 북에서 온 아이들에게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딱 맞는 자리였습니다. 첫 수업 날 교단에 섰을 때의 그 감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 역사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 할아버지가 들려주셨던 그 옛날 이야기를 마음껏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세종대왕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우리 조상이 얼마나 훌륭하셨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집에 가져왔던 할아버지의 그 책을 학교에 기증했습니다. 도서관에 보관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책과 함께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책이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서관 선생님이 그 낡은 책을 소중히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아픕니다. 북에 둔 가족들이 보고 싶습니다. 부모님 산소에 가지 못하는 게 죄송합니다. 고향 땅을 밟을 수 없다는 게 슬픕니다. 명절 때마다 북쪽을 바라보며 절을 올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손주들은 잘 크고 있습니다. 요즘 아들 녀석이 대학에 갔습니다. 역사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아빠, 저도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 아빠처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키려 하셨던 이야기가 제가 목숨 걸고 지켜온 진실이 이렇게 대를 이어 전해지는구나. 딸아이는 가끔 말합니다. 아빠, 북한에 있는 친구들도 우리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통일이 되면 고향 땅을 다시 밟고 싶습니다. 부모님 산소에 가서 절을 올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에는 통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같은 미래를 꿈꾸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가 더 이상 금지되지 않는 날, 모든 아이들이 자유롭게 진실을 배울 수 있는 날을 꿈꿉니다. 지금 저는 자유로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옛날 이야기를 마음껏 가르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용기로 지켜지는 겁니다. 저는 그 자유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아이들이 자유롭게 진실 속에서 살 수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약속을 지켰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